안녕하세요. 오늘은 경제 콘텐츠에서 자주 나오는 이야기, 바로 요즘 주식이 오른 건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짚어보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주장, 유튜브나 다른 곳을 통해서 들어보셨나요? 경제가 망가지고 인플레이션이 폭등한 아르헨티나도 주식은 올랐다면서 최근 한국 증시의 활황세를 역사적인 저평가의 개념이나 자본시장 활성화에서 찾는 게 아니라 이게 다 화폐 가치가 쓰레기가 되고 한국 돈이 휴지 조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증시가 오른 거라고 주장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일부도 저게 일정 부분은 맞는 말도 아닐까 동조하거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 계신가요? 만약 그런 분들이 있다면 도대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게 뭔지, 인플레이션과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측정되는지, 왜 주식은 소비자 물가 지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화폐 가치 하락이란 건 간단히 말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라면값이 오르고 주택의 전세나 월세가 오르고 전기세, 수도세와 김밥, 치킨값 등이 줄줄이 인상되면 이런 걸 두고 우리는 물가가 올랐다, 즉 화폐 가치가 하락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총 458개 품목으로 구성됩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말 그대로 일반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지출하는 항목들의 가격 변동을 추적합니다. 이 458개 품목을 지출 목적별 분류로 나누면 12개 정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대분류 12개를 하나하나 보면서 어떤 게 우리의 물가지수에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분류는 식료품 및 음료입니다. 여러 분류 중 품목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며 140개나 되는 광범위한 품목이 포함됩니다. 주택과 수도 및 연료와 음식 및 숙박을 제외하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 번째로 높은 대분류로, 소비자들이 직접 장을 보는 품목이 많은 식료품들의 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물가 압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 대분류는 주류 및 담배입니다. 여러 대분류 중에서도 품목수가 가장 적으며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8%로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세 번째 대분류는 의류 및 신발입니다. 품목은 25개며 가중치압은 49.6으로 전체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96%입니다. 네 번째 대분류는 주택과 수도, 전기 및 연료입니다. 품목수는 적지만 가중치가 전체 458개 천의 가중치에서 이 15개 품목이 171.6으로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비중이 17.1%나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이 중 전세와 월세 딱 이 두 가지의 가중치가 100에 가까운 수치로 전체 458개 중에서 10%나 차지하는 것들이죠. 참고로 집의 매매가 자체는 물가지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식으로 전세와 월세라는 간접적인 명목으로 부동산 가격도 일정 부분은 소비자 물가에 포함되도록 만든 것이죠. 집값이 오르면 대체적으로 전세와 월세의 가격도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분류는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입니다. 여섯 번째 분류가 보건이며, 보건은 34개 품목 가중치 총합은 84로 이 중에선 외래 진료비와 입원 진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일곱 번째 분류가 교통이고 품목은 33개, 가중치합은 110.6입니다. 역시 교통에서 가장 많은 물가지수 가중치를 부여받은 것은 휘발유와 경유로 두 에너지 가격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에 달합니다. 여덟 번째 통신은 품목수가 작아 아홉 번째 오락 및 문화와 합쳤는데요. 이들 53개 품목도 가중치 총합은 전체 소비자 물가에서 11%에 가까운 큰 영향력을 발휘하며 이 중에서도 특히 휴대전화료가 가중치 29.8로 458개 품목 중 3%에 해당하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열 번째 분류는 교육인데요. 품목은 20개고 가중치 총합은 73.9로 전체 물가지수에서는 7.3%의 비중을 차지합니다만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학원비의 가중치가 27이 넘어가는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역시 교육에선 자녀 사교육비가 물가지수에 부담을 주는 요소였다는 것을 통계로도 다시 확인하는 셈이죠. 11번째 대분류가 음식 및 숙박으로 품목은 44개고 가중치 총합은 144.7로 주로 외식과 관련된 물가 품목들입니다. 주택과 관련된 분류를 제외하면 전체 대분류 중에서 가장 높은 가중치 비중을 부여받으며 외식 물가가 오르면 전체 소비자 물가도 크게 오르는 이유가 통계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12번째 분류가
기타 상품 및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 458개 품목을 지출 목적별 분류로 12개로 나눠서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를 지수화한 것을 CPI라고 하죠. 지난 10년간의 CPI 추이를 보면 2015년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95.21이었고 최근의 CPI는 116.31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한국의 소비자 물가는 22% 정도 상승한 것입니다.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물가는 2에서 3%씩 꾸준히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는 일반적인 다른 나라들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기본 경제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들을 볼 때마다 기본 개념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채로 사람들에게 불안을 전염시키는 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물가지수의 품목들은 뭐가 있는지, 집값은 어떤 식으로 소비자 물가에 포함되며 주식은 인플레이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알지도 못하며, 그러면서도 주식이 오르는 것은 화폐 가치가 폭락해서 그런 것이며 베네수엘라처럼 돼가는 거니까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 이런 식의 주장은 경제적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대중의 투자 의식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왜 주식은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포함되지 않는 거죠? 사실 이건 아주 직관적인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살아가며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학교를 다닐 때는 학용품을 사고 각종 학원비들을 지출하죠. 대학생이 되면 자취방 월세금과 휴대폰 요금을 내죠. 사회인이 되면 외식비와 교통비, 의료비와 집세, 보험료와 아이들 병원비와 교육비까지, 이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지출 항목들이 바로 소비자 물가지수에 포함됩니다. 왜냐면 이건 살아가며 어쩔 수 없이 계속 지출해야 하는 생활비니까요. 그런데 주식은 어떤가요? 주식은 의무적으로 소비하는 대상이 아니라 투자라는 선택 가능한 행위이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소득 중 일부를 운용하는 자산일 뿐입니다.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받는 불이익이나 지장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은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지출 목적별 대분류 12개, 그 어디에도 포함되질 않습니다. 대신에 부동산, 금, 예금, 외와 같은 자산의 한 종류로 보는 겁니다. 때문에 CPI에 포함되지도 않는 주식이 아무리 올라도 우리의 소비자 물가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이죠. 또 주식시장은 단순히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주식과 인플레의 관계를 반대로 오해하고 있지만, 경제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주식시장 자체가 유동성을 흡수하는 완충장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화폐가치 하락, 즉 인플레이션은 시중에 풀린 돈이 실제 상품과 서비스 같은 소비시장으로 몰려들 때 발생합니다. 그래서 통화량 증가분만큼 그 모든 게 동일한 물가 상승의 직결로 이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주식시장 같은 자산시장이 없다면 증가하는 통화량은 바로 식재료나 월세, 에너지 가격이나 모든 소비재의 가격을 폭등시킬 것입니다. 밀턴 프리드먼의 이 유명한 말도 통화가 머무는 통로와 목적지가 무엇인가에 따라 인플레이션의 경로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산시장, 특히 주식시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만약 주식시장과 같은 자산시장이 없을 때는 프리드먼의 말이 100% 적용됩니다. 대신에 지금처럼 늘어나는 유동성이 자산시장에 머무르게 되면 이 유동성은 실물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물가 압력을 완화시키는 거죠. 이제 정리해 볼까요? 주식시장이 오르면 그건 꼭 화폐 가치가 무너졌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우선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주식은 전혀 CPI에 포함조차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죠. 통화량이 크게 늘었는데도 물가가 그 비율대로 비례해서 오르지 않는 이유는 유동성이 소비시장으로만 흘러가지 않고 자산시장이 통화량의 완충장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채로 주식이 오르는 것은 인플레이션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국 사람들에게 주식 투자가 국가에 해로운 일인가 반문하게 만들어 시장을 왜곡시키고 투자 참여를 저하시키게 됩니다. 경제는 단순한 선동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통찰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죠.